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합친다고 해도 한 사람의 부에는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은 무려 75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며 현대인들 대부분은 그의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단순히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수준의 부를 소유했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만사 무사는 당대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통제했다는 역사적 근거와 그의 재산이 한 지역의 금융시장을 붕괴시킬 정도로 방대했다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역대 최고 부호 1위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는 화폐 단위가 아닌 시대의 권력관 그 자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산이 400조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실감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머스크의 개인 재산은 전 세계 국가 중 약 75%에 해당하는 나라들의 국내 총생산 GDP보다 크다는 뜻입니다. 한 개인이 한 나라 전체의 경제 규모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머스크가 현재 54세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 그가 80세까지 산다면 남은 26년 동안 이 400조 원을 모두 써버리려면 매일 약 421억 5천만 원씩 지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대한민국의 평균 연봉자가 평생에 걸쳐 벌어들이는 돈의 약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매일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연속으로 9,491 동안 말이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대 연봉자가 본인의 연봉을 매일 쓰는 것에 421배나 많은 돈입니다. 그러고도 5천만 원이 남아요. 그런데 머스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미국 경제는 전 세계 GDP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머스크는 상위 0.00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슈퍼리치에 속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의 경우에는 이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질 정도로 압도적인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현대 사회에서는 최고 부자일지 몰라도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결코 1위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을 모두 반영해서 계산해도 말이죠. 진짜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인물은 머스크의 재산보다 2배 이상 많은 부를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 워렌 버핏 그리고 중국의 마윈 같은 현대 최고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합쳐도 그 한 사람의 부에는 미치지 못했을 거라는 점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 우리는 현대의 부유함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토록 엄청난 재정적 지위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인물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역사 교육의 한계와 지역적 편견이 얼마나 우리의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만사 무사라는 인물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에 대해 모르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가 약 75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말리 제국의 황제였다는 사실이죠. 말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우리가 아는 가난과 기근의 대명사, 그 아프리카요? 네,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엄청난 아프리카 황제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프리카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말리 제국은 정말로 놀라운 문명이었거든요. 유럽이 전쟁과 흑사병 등으로 중세의 암흑기를 겪고 있던 바로 그 시기에 아프리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문명 중 하나가 꽃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리 제국이 가장 번성했던 14세기에는 영토 면적이 거의 51만 평방마일에 달했습니다.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약 5.2%가 이 제국 안에서 살았다고 하니까요. 아프리카 무역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기에 단 몇 세대 만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한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의 영토는 현재의 말리 공화국은 물론이고 세네갈, 모리타니, 기니, 감비아, 기니비사우, 니제르, 부르키나 파소, 코트디부아르, 가나, 그리고 알제리와 모로코의 일부까지 포함하는 광대한 범위에 걸쳐 있었습니다. 말리 제국의 엄청난 번영은 헤아릴 수 없는 부에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의 원천은 주로 금과 소금이었습니다. 두 자원 모두 현지에서 풍부하게 생산됐죠. 놀랍게도 당시 구대륙, 즉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전체에서 유통되던 금의
약 48% 정도가 만리의 단 3개 금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 3개의 금광은 각각 밤북, 불에, 그리고 갈람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들 금광에서 나오는 금의 품질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밤북 금광에서 나오는 금은 순도가 98%에 달할 정도로 뛰어났고 이는 현대의 정제 기술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금에서 엄청난 재산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지만 소금이 그토록 중요한 부의 원천이었다는 사실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좀 의외로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4세기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서 소금은 정말로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적절한 구매자에게는 소금이 문자 그대로 같은 무게의 금과 동일한 가치를 지녔거든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결국 소금은 인간의 식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니까요. 우리는 소금 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맛없는 음식을 훨씬 맛있게 만들어주고 보존제 역할도 하죠. 특히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는 정말 유용했던 자원이었습니다. 소금이 귀한 지역에서는 당연히 소금의 가치가 하늘을 찔렀던 거죠. 말리 제국의 북쪽에는 사하라 사막에 광대한 소금 광산들이 있었는데 특히 타가자와 타우데니 같은 곳에서는 최고 품질의 암염이 대량으로 채취되었습니다. 이 소금들은 낙타 대상들을 통해 남쪽의 금 생산 지역으로 운반되어 금과 교환되었고 이러한 교역이 말리 제국 경제의 핵심 축을 이루었습니다. 반면에 금은 어떨까요? 그냥 반짝반짝 예쁘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전자제품부터 우주선까지 온갖 곳에 금을 사용하지만 14세기에 금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단순히 보기에 아름답다는 점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시대에도 금은 국제무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화폐 역할을 했고 특히 이슬람 세계에서는 금화가 표준 통화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말리 제국이 보유한 막대한 양의 금은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절대적인 힘을 발휘하는 전략적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만사 무사는 서기 1280년경에 태어났으며 1312년경 말리 제국의 10번째 통치자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권력을 잡게 된 과정은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원래 그는 전임 황제인 아부바카리 케이타 2세가 대서양 건너편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험을 떠날 때 임시 통치자로 선출되었거든요. 그 황제는 약 3100척의 배를 이끌고 광활한 바다로 떠났습니다. 이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무려 2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좌와 역사상 가장 큰 재산 중 하나를 뒤로 한 채 떠났지만 반대편에서 정말로 도착했다는 증거 거의 없었죠. 다만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가 실제로 남미 대륙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아프리카 유물들이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말리 제국의 이전 통치자가 대담한 항해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사 무사가 정식으로 왕위에 올랐고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며 이미 막대한 부를 더욱 축적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만사는 개인 이름이 아니라 황제나 술탄을 의미하는 칭호입니다. 만사 무사가 집권한 후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제국의 행정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하여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했고 동시에 지방의 자치권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정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최고 제국 중 하나의 지배자였던 만사 무사는 도대체 얼마나 부유했을까요?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독실한 무슬림이었는데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평생에 한 번은 하지, 즉 메카 순례를 하는 것이 그의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만사 무사가 메카로 떠날 시간이라고 결정했을 때 말리에서 아라비아 반도까지의 순례는 인류가 경험한 가장 놀라운 여행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인류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6만 2천 명의 남녀와 104마리의 코끼리, 82마리의 낙타가 동행하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여행이었습니다. 여기에 520명의 고도로 훈련된 근위병으로 구성된 친위대,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먹을 충분한 식량과 물, 동물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만사 무사는 4,400km의 순례 여행을 시작한 셈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는 대규모 행렬이었죠. 이 순례단의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6만 2천 명 중에는 왕실 가족과 귀족들, 관리들, 학자들, 상인들, 그리고 각종 기술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가와 시인, 예술가들도 대거 동행하여 여행 내내 문화적 행사들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분들이라면 여행을 떠날 때 약간의 여유 자금을 준비해가고 싶어 하실 텐데 만사 무사도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행 중에
자신을 위해 약간의 돈을 따로 마련해 두었거든요. 당연히 역사상 최고 부자에게 약간의 여유자그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겠죠. 이 경우에는 무려 2만 했습니다. 킬로그램의 순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의 금을 운반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적어도 그의 가방에는 들어가지 않을 21,500kg의 금을 말입니다. 그 일은 12,300명의 노예들에게 맡겨졌고 각 노예마다 약 1.75kg의 순금을 나눠서 운반했습니다. 이들 노예들은 단순히 짐꾼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여행 중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만사 무사는 금괴와 함께 수천 킬로그램의 금가루도 가져갔는데 이는 그의 왕국 전역에서 화폐로 사용되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수만 명의 인원과 수백 마리의 동물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까지 고려했을 때 전례가 없는 규모의 여행이었습니다. 만사 무사가 메카 여행 중에 보여준 것과 같은 부의 과실을 세상이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여행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과시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슬람의 또 다른 기둥은 자카트, 즉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기부하는 자선 활동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사 무사는 이 모든 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계획했던 거죠. 그것도 전부 다요. 만사 무사가 북아프리카 대부분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서부, 카이로와 메디나, 메카 같은 주요 금 거래 도시들을 포함해서 메카로 가는 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금을 나눠준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금 가격이 폭락하고 무려 10년간 경기 침체가 초래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자선 활동이 여러 나라의 경제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친 사례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카이로에서 만사 무사는 단 3개월 체류하는 동안 무려 1200kg의 금을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7500만 달다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카이로의 금 시장은 이 사건 이후 완전히 붕괴되었고 회복하는 데 무려 12년이 걸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대함은 단지 차갑고 딱딱한 금가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사 무사는 자신의 신앙을 널리 알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그는 그저 소문을 퍼뜨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의 전통을 시작했죠. 순례 기간 내내 매주 금요일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스크를 건설했습니다. 전체 여행에 총 2년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말 많은 모스크가 세워진 셈이죠. 이렇게 건설된 모스크들은 단순한 종교시설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각 모스크에는 학교와 도서관, 숙박시설 등이 함께 건설되어 해당 지역의 문화적, 교육적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 말씀드리자면 만사 무사가 말리 제국을 통치한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고 당시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즉, 이 순례에 대한 그의 동기가 순전히 자선적이고 영적인 목적만이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가 일종의 중세식 홍보 활동으로 자신의 막대한 부와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합니다. 즉, 동맹국들에게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적국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며 말리 제국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기 위한 브랜딩 전략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 순례 이후 말리 제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나라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그리고 심지어 멀리 인도와 중국에서도 말리 제국과의 무역을 원하는 사절단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성공했습니다. 비유적으로도 문자 그대로도 말이죠. 만사 무사가 메카로 가는 길에 자신과 제국에 대한 명성을 얻은 직접적인 결과로 이 둘이 처음으로 세계 지도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하나가 14세기 가장 중요한 중세 지도 중 하나인 카탈루냐 지도책입니다. 만사 무사가 바로 거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금화를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굉장한 인물처럼 묘사되어 있죠. 순례는 서사적 모집 캠페인과도 같았습니다. 만사 무사의 부와 관대함, 그리고 손쉽게 얻은 권력으로 그는 수천 명의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당대 가장 유명한 사상가와 예술가들의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캐러밴이 하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들 중 많은 이를 서쪽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들 중에는 유명한 건축가인 이븐 바투타와 알 사헬리 같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귀국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 무렵 만사 무사는 자신의 영토 내에서도 약간의 금가루를 뿌리기 시작했는데 여러 도시에 모스크와 마드라사라고 불리는 교육기관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만사 무사가
특히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팀북투입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찾을 수 없어서 아틀란티스나 엘도라도 같은 전설 속 장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즘 팀북투는 영화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을 의미하는 대명사로 사용됩니다. 아마도 1835년까지 유럽인이 그곳에 가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위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 이름이 처음 유명해진 이유는 만사 무사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메카에서 돌아오는 길에 팀북투를 합병하여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과 문화, 종교, 학문의 중심지 중 하나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사 무사가 205kg의 순금을 들여 건설한 딩게레베르 모스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팀북투 대학의 일부입니다. 이 모스크의 건축 양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고 아프리카 전통 건축과 이슬람 건축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팀북투 대학은 한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 중심지 중 하나였으며 학생 수는 26,000명, 장서는 103만 권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성기 당시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에 소장되었던 장서보다 더 많은 규모였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철학, 수학, 천문학, 의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기 팀북투에서 수행된 학문적 연구의 수준이 당시 유럽의 어떤 대학보다도 앞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천문학 분야에서는 정밀한 달력을 제작했고 수학에서는 복잡한 대수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던 당시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아프리카가 문명 없는 야만인들로 가득한 대륙이라고 믿고 있었죠. 이러한 편견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고 아프리카의 찬란한 문명사가 세계사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사 무사의 통치 기간 동안 말리 제국에서는 놀라운 기술적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금속 가공 기술이 크게 발달했고 특히 철기 제작 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또한 농업 기술의 혁신으로 식량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여 인구 증가를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팀북투의 의학자들은 복잡한 수술을 시행했고 다양한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흑사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을 때 말리 제국에서는 훨씬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만사무사의 은행 계좌에 정확한 금액을 기록하는 것은 당연히 매우 어렵지만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금액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약 4,100억 달러입니다. 이는 노르웨이나 아일랜드 전체 GDP와 비슷한 수준이죠. 사실 이것도 그저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일부 경제사학자들은 만사 무사의 실제 부가 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제국이 보유한 금광들의 매장량과 생산량을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1조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10명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규모입니다. 물론 정확한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만사 무사는 너무나 부유한 사람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의미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의 부는 모든 면에서 무한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가 가장 자주 하고 싶어 했던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재산을 낭비하는 더 나쁜 방법들도 있었다는 점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사무사의 이야기는 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개인의 부 축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만사무사는 자신의 부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